네, KDI 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 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고령화 대응 방안입니다. 첫 발제자이신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한요셉 연구위원님께서 새로운 고령 인구 이에 대응하는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한요셉 연구위원님을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새로운 고령 인구,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인구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0년경에 약 5,200만 명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인지, 또 국제 순이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 또는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로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인데요. 이 줄어드는 인구가 더 빠르게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2024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서 이제 유엔 기준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앞으로 2050년까지는 이 비중이 40%까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인구 고령화가 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자면은 오늘날의 젊은 고령층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고 현역 수준도 높다는 점입니다. 이 젊은 고령층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새 영어로도 영 올드라고 해서 욜드 세대라는 이제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선 말이지만은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오늘날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어, 이전 고령 세대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고령층의 이제 60세 기대 여명과 건강 여명을 살펴보더라도 왼쪽 그래프에서 계속해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60세 기준으로 또 건강 여명도 계속 증가해서 남녀 모두 2050년까지 20년 이상, 60세 기준으로 20년 이상은 건강하게 아무 활동에 제약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WTO 기준의 그런 추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고령층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학력화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령층은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고등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한 가정하에서 OECD의 평균적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앞으로 계속 고령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계속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고 우리나라 고령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30년 전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물론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육은 하나도 없고 과거에 그대로 그 교육으로만 살아간다고 했을 때도 약 2040년경에는 OECD 수준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학력화된 고령층 인구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고려한다면은 인구 고령화가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경제 활동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취업자 중에서 임금 근로 비중을 살펴보거나 임금 근로자 중에서 또 관리, 전문, 또 사무직 비중,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직군의 비중을 살펴보면은 이미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들은 각 연령대 5세 단위 연령대별로 최근까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이런 전반적인 추세까지 맞물려서 이 취업의 형태가
경제 활동의 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 수명 증가에 의해서 인구 고령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제도적인 제약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다고 고려하고 건강 수명 증가를 동반한 기대 수명 증가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은 충격, 더 긍정적인 충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지를 않더라도 이 횡단면적인 경제 활동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런 세대가 등장하는 것은 경제 내에 숙련 인력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긍정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출산에 의한 인구 고령화하고는 다소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청년층이 인구가 사라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다소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고령화된 인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철희 교수님 연구 같은 경우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 감소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 50에서 69세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대부분 상쇄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젊은 고령층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면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특히 노동시장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 고령 노동시장은 앞서 보여드린 약간 일부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퇴직, 실업, 하향취업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IMF 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들인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호트에서는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살펴본 결과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세 기준에 50세 때에 5년 이상 재직했던 직장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현재 이제 61세, 64세인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 생애 주식장에서 퇴직했는지 혹은 재직하고 계신지를 이제 물어보면은 60세를 넘어서 초과해서 재직하고 있다는 비중은 최근에 약 26% 정도로 다소 과거보다는 증가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가 정년으로 대부분은 60세인 이 정년으로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 이전의 조기 퇴직 비중이 여전히 2024년에도 4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의 5년 이전에 재직했던 직장에 여전히 재직하고 있을 이러한 장기 재직 이러한 비중 또는 확률을 살펴보면은 과거 세대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특히 이 과거의 정년 연장 이후로 약간 이러한 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이후로 이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소 증가는 했지만 여전히 그 50대의 장기 재직 확률이 50%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퇴직 그러면은 서구권에서처럼 자발적인 것인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근로 의지를 묻는 이런 설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싶으신지 또 몇 세까지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그 조기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70% 이상이 계속 근로를 하고 싶다고 희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더 많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나이는 대부분 70세가 넘는 71세에서 72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근로 의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기 퇴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노동 수요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가장 큰 이유로는 사측의 퇴직 유도나 해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 악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이런 이유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이라든지 여가를 응답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기 퇴직 사유를 조금 더 직군별로 생애 주직장에 어떤 직업이었는지를 가지고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사유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위에 세 직군, 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을 살펴보면은 압도적으로 사측의 퇴직 유도가 높은 그 이유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직군에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응답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서비스 판매직, 또 기능 생산,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는 이 계약 종료, 사업 부진이라든지 일거리가 없어서 이런 응답이 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건강 측면의 이유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와 비화이트 칼라 직군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기퇴직 외에 또 한 가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정년인데요. 정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강제적인 그 계약의 종료 사유로 생각을 해서 일종의 연령 차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이중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대규모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년이 매우 의미 있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세 이전까지는 5년 장기재직 확률이 거의 8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60세 근방이 되면은 이 장기재직 확률이 20% 정도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100인 미만 사업체, 이런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이런 장기재직 확률이 60세 이전에 훨씬 낮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이 60세 이후로는 역전이 되는, 왜냐하면 정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기재직 확률이 교차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직군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화이트 칼라 직군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전에 거의 80% 수준으로 아까 대규모 기업과 비슷하게 그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소규모 기업에서는 물론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이 직군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직군, 예를 들어서 블루 칼라 같은 이런 직군에서는 장기재직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반면에 또 정년의 영향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년의 영향은 대규모 기업 내지는 화이트 칼라 직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기퇴직이든 정년이든 원래 생애주직장에서 다니고 있던 생애주직장에서 나오고 나면은 대부분이 이제 부분 실업이나 잠재 실업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고용률, 검은 지금 실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 연령대에 비록 공식 실업률은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잠재 실업률은 빠르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50대에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60대부터는 잠재 구직자 형태로 취업을 원하지만은 그냥 구직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잠재 실업이 증가를 합니다. 연령대별로 구직 사유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물론 일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대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이제 대다수가 있는 반면에 점점 60대, 70대로 갈수록은 이 구직해도 소용이 없다 내지는 그 고용주가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응답들이 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취업 단계에서 이제 한 가지 선택은 이제 눈을 대폭 낮추어서,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제 하향 취업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이 기존에 다니던 직장과 무관한 이러한 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특히 기업 규모도 과거보다 훨씬 작은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 50대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이상 장기 재직했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장기 재직자 전체와 또 직장을 유지한 분들과 또 조기 퇴직한 분들의 현재의 일이 있는 경우에 종사자 규모를 비교해 보면은 앞에 그 두 집단은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렇게 재취업을 한 번 생애주체에서 나오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10인 미만 기업에 취직하는 비중이 40% 이상, 40%포인트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에 기존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40% 정도고요. 매우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40% 정도고 전혀 관련이 없거나 거의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4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고령 노동 수요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고령층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또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종합한 결과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연공서열적인
이 임금 체계와 또 조직 구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공서열이라는 게 굉장히 고연령층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것이 이제 경기 상황이 악화가 되게 되면은 양날의 검과 같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이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일반적으로 먼저 시행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통 항상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직급 이상 내지는 몇 년 근속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연공서열의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우선 이 퇴직 유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요건이 엄격한 법적인 경영상 해고, 정리 해고에 있어서도 근속 연수가 불리하게 반영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해외의 경우에는 그 입사 역순으로 이렇게 정리 해고를 시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용어가 있는데요. 어 late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리포 이런 룰이 인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이 2000년 초반에 대법원 판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연공서열적인 임금 체계를 전제로 했을 때는 장기 근속자를 우선 해고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은 유지가 되고 있는 판례 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경기 상황이 악화됐을 때 고연령자가 먼저 퇴직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살펴본 결과로 국내 지역 경기 상황이 악화됐을 때 고연령자가 더 퇴직하는 그런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1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이제 시군구 단위에서 정의되는 지역 실업률이 1% 증가했을 때 약 1년 뒤 시점에서 이 연령대별로 그 1년 이내 실직해서 미취업에 있을 이런 확률을 살펴보면은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대에서 44세 남성에 비해서 40대 후반이 높고 50대 초반이 높지만 50대 초반까지 높지만 50대 후반이 되면은 그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상황이 악화됐을 때 물론 40대 초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은 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고연령층에 훨씬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50대부터 시작되는 이 명예퇴직과 권고사직 내지는 정리해고에 해당되는 주황색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업 부진이나 이제 그 계약을 종료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0대에는 이제 그 외의 사유로 정년, 연로 이런 응답들도 증가를 하는데요. 이 경기 상황이 악화됐을 때 특별히 더 이런 사유들로 고연령층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장의 휴폐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육아나 가사 내지는 심신미약 이런 사유로는 특별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고연령층에게 다소 오히려 약간 유리해 보이는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 노동 수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축소될 때 고연령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령 노동 수요가 낮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그냥 노동 수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는 그 관찰입니다. 그래서 고용 보호가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등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고령자를 활용하고 싶어도 이 고령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담들을 안게 됩니다. 뭐 기존의 임금 체계나 승진 체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높은 해고 비용, 막 태업이 있었을 때 또는 매칭이 좋지 않았을 때 해고 비용이나 분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드는 반면에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쉬운 이런 계약 종료로 다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령에 따른 1년 이하 계약직 비중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최근 코호트로 와서도 크게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상용직과 임시직의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차이에서는 대부분 계약 기간보다는 오히려 과거보다 공식적으로 인사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러한 비슷한 과거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미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적이 있어서 이 비정규직 사용 기한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증 분석 결과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비정규직 고용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 이러한 기간 제한을 하는 이제 기간제나 파견을 2년 이상 사용할 때 무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사용 기한에 제한을 했을 때 정규직 사용은 증가를 하지만은 그 전체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이러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55세 이상은 지금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에서 예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자에 대해 고령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은 비슷한 이러한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사용은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은 노동 수요 전반이 너무 지나치게 위축이 되어서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도 없애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정리해고라든지 또는 사측의 이제 퇴직 유도에 의한 퇴직 그리고 이 재취업 단계에서 비정규직으로 한번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경기 악화 시에 훨씬 이제 그대로 그 변동성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분명히 또 한 가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이 정년 부분입니다. 이 정년에 의해서 이 강제적으로 고용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중장년층이 이 정년 이상의 고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정년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기업 단위에서는 자율적으로 정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정년이 고용 보호의 상한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역기를 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은 임금 체계하고 고용 보호를 다 그대로 다 같이 들어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령자 고용법에서도 연령 차별의 명시적인 예외로서 이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정 최저 정년을 연장을 해서 이 이하로는 정년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 인력난에 대응하자 이런 목소리도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는 크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력난이 존재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블루칼라 직군에서는 아까 장기 재직 확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사실 정년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대기업이라든지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정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은 인력난이 있다기보다는 일자리난이 훨씬 심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론에서 김태환 박사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최저 정년을 지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점진적으로 일치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연금 소득 공백도 있고 제도적인 이런 정합성 차원에서도 이 두 연령을 일치시켜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갑자기 이 정년을 올리거나 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임금 체계나 정규직 고용보를 그대로 올리는 그런 방식의 정년 연장을 통해서는 청년 고용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러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대 수명 증가에 의한 이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저출산을 더 심화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또 인구 고령화를 촉진시킨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은 설계하고 논의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년 연장을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요. 2016년에 정년 60세 이상 정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정년이 55세 내지는 이제 58세 이런 정년들이 가장 큰 분포를 이루고 있었고 대개 55세에서 이 60세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먼저 적용하고 2017년에 그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했을 때 제가 추정했던 결과로는 수혜 대상자 5명, 5명 정도가 있었을 때 3명 정도가 실제로 그 고용 연장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이때 1명 정도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는 이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얘기인데 1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얘기인데 이것을 기업 규모로 좀 다소 쪼개 보면은 이 대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큰 그 청년 일자리 감소 효과가 없었고요. 오히려 100인 이상 사업장, 특히 이제 1000인 이상으로 갈수록 그 수치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좀 업종별로도 나눠보면은 제조업이라든지 이제 금융보험업 같은 이런 분야에서 신규 채용 축소가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이러한 결과가 그러면 고령 노동하고 청년 노동이 직접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고령 노동과 청년 노동 직접 대체 관계는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숙련 노동과 숙련되지 않은 이런 신규 이제 채용된 인력과는 직접 대체 관계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노동시장 제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 뽑으면은 해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몇 년 있으면은 대체 가능한 그런 숙련 인력으로 변화가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청년 일자리가 이게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과거에는 사실 이러한 논의가 다소 이 경작계에서 조금 노동 경작 쪽에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최근에는 계속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정규직 고용 보호가 강하고 또는 이제 임금 체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연공설성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는가에 대해서 단기 과제와 좀 중장기 과제를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 과제로는 중장년층 근로자의 임금 유연성을 증가시키면서 또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화 방향의 예로는 연공 서열을 탈피하는 임금 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를 자제하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각 기업 내에서도 사실 임금 유연성을 받아들이면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정리해고나 또는 그 사측의 이런 퇴직 유도의 후순위에 놓이는 이런 방식의 이러한 교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향의 변화들을 촉진하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령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결과처럼 사용 기한을 막는, 사용 자체를 막는 이런 방식의 규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그것이 입법적으로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보호에 예외를 두고 있는 그걸 남겨두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더 과거보다는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 종료 수당을 지급하는 이러한 방식의 이러한 보다 좀 시장 친화적인 보호 방식을 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종료 수당은 그 계약을 연장했을 때는 면제를 하는 방식으로 좀 더 유인 체계를 고용을 안정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유도 방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현재 가장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일본식 계속 고용과 같은 이러한 고용 제도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재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이고 물론 정년 연장으로 기업은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고요. 정년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적어도 아까 논의된 그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이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이러한 방식은 현재 상황에서 정년 이후에 고용 안정을 위해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주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정년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 계약을 종료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재고용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대폭 하락하기 때문에 재고용하는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시장 임금이 기존 임금의 50% 수준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으로 이렇게 임금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에 근로유인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받던 임금의 50% 받으면서 비슷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현재 시작할 수 있고 논의 가능한 그러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정년을 60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재고용 의무 연령을 계속 상향을 시켜왔고요. 이 재고용 의무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100%할 것인지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사실은 인구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하는 방식이 고령화된 것이 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가는 지금 투자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는 크게는 이 건강에 대한 투자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산업 재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특히 이 인력난이 일어나는 블루칼라 직군에 이런 일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산재를 예방하는 시스템들을 더 강화하면서 이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또 고령자 친화적인 이런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고령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이러한 방식의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제 플랫폼 노동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하고요. 이미 상당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년이 지금 이미 폐지된 나라들이 있는데요. 미국, 영국은 이미 폐지를 했고 호주, 캐나다 이러한 나라들도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별로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노동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 정년을 폐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식과 또 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형 유연 안정성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북유럽식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냐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 급여에 대해서 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용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러한 부분에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는 황승영 박사님의 여러 정책 제안들에 따르면은 이 사회적 공론장에서 이제 이러한 대화들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 실업이 지속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은 사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한동안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러한 화이트 칼라 중심의 이러한 인력 구조로 계속 그러한 공급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다소 불리한 이런 환경들이 계속 적어도 한동안 지속될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AI 같은 이러한 변화들도 청년 고용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야만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요셉 연구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이재호 차장님께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이재호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서 제 연구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 위에 그 2명의 공저자분이 계십니다.
그럼 목차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배경에서는 우리가 왜 고령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하는지 최근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 추이와 전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왜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그 진입 동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러한 진입 동기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령 자영업자 급증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검토 배경입니다. 우리는 왜 고령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하는가? 밑에 왼쪽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왼쪽 그래프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연령별 자영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특히 저 파란색 실선이 전체 자영업자의 비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27.8%였던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19.8%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의 대형화가 일어났고 임금 근로가 많이 창출되다 보니 이런 자영업 부분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났던 반면 또한 자영업 내에서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렇게 자영업에서 이탈하게 되는 한마디로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계속되어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의 속도는 시기별로 차이가 납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체 자영업자 비중이 연평균 0.4%포인트 하락하였는데요. 그러나 15년부터는 그 감소폭이 크게 줄어 연평균 0.23%포인트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연령별 추이를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현 수준이 유지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던 반면 고령 자영업자,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보시다시피 2015년부터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중뿐만 아니라 가운데 레벨로 보아도 그 자영업자 수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 그 자영업 내에서도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요. 밑에 오른쪽 그래프는 그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37.1%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거의 60%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밑에 왼쪽 그래프에서 우리 1,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1차 베이비부머는 1955에서 63년생으로 총 705만 명이며 그 비중은 총 인구 대비해서 비중은 14% 정도 됩니다. 이들이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 진입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원의 퇴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양질의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들 중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그 60세 고령 자영업자의 비중만을 떼어놓은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2000년부터 14년까지는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15년부터는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는 그 자영업과 상용직에서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을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다시피 상용직에서는 상당히 완만하게 늘어나는 반면 자영업에서는 2015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확인됩니다. 결국 안정적인 고령층을 위한 상용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보니 많은 수가 자영업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2차 베이비부머입니다. 밑에 왼쪽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면 2차 베이비부머는 64세에서 74년생으로 총 950만 명 정도 되며 그 비중은 19%가 되는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가장 큰 규모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은퇴 연령 진입이 지난해 24년에 시작해서 34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그런 임금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면 이들도 역시 자영업에 진입할 수밖에 없고 고령 자영업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운데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그 지난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42만 명에서 2032년 24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그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였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의 잔류 경향입니다. 자영업의 그 5년 내 잔류율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연령대로 보는 그래프가 밑에 왼쪽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50대 이후 높은 수준에서 자영업 잔류율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직 유지율 또한 높은데요. 그 말은 그 새롭게 업체를 만들기보다는 계속해서 기존의 업체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상용직 잔류율의 경우 50대 초반부터 매우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년이 임박함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인 이유로 기존 직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해보면 2000년 초반 이후 우리나라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 비중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자영업 신규 진입 확대, 그리고 자영업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잔류하는 경향, 이러한 경향이 누적되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문제는 2차 베이비부머인데요. 이들은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들을 위한 임금 일자리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런 자영업자 증가세,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자영업자가, 고령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입니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 우선 고령 자영업자는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밑에 왼쪽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그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 규모를 업종별로 나타내는데요. 농림업을 제외할 경우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는 약 47만 명이 늘었는데 그중 60%가 넘는 29만 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매, 건설 이런 쪽에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사실상 그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또한 내수에도 상당히 민감한 그런 업종들입니다. 이러한 취약업종의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중에 이러한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65.7%로 15세에서 59세는 56.2%인데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 코로나와 같은 충격 또는 지난해와 같은 내수 부진, 이런 내수 충격이 있을 때마다 고령 자영업자가 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낮은 생산성입니다.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이용하여 그 신규 자영업자, 진입 3년 이내 신규 자영업자의 그 경제적 상황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평가 결과 60대 신규 자영업자는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서 창업 준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밑에 왼쪽 그래프는 그 창업 준비 기간을 연령대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60대의 경우 평균 9개월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습니다. 참고 삼아 볼 수 있는 지표로 보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그 생산성의 하나의 지표인 그 1인당 매출액 또는 시간당 매출액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다시피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생산성이 낮다 보니 수익성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다시피 밑에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그 60대 신규 자영업자 중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채 비율도 높습니다.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창업 후 누적 부채 비율은 여타 연령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보시다시피 밑에 왼쪽 그래프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체의 그 누적된 부채 나누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다시피 60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그 신규 창업 시에 얼만큼을 외부에서 조달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조달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생산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다 보니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낮다 보니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 때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여서 누적 부채 비율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 이후 퇴로가 부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입 3년 이내 그리고 5년 내 자영업 이탈률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밑에 왼쪽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자영업의 이탈률은 연령대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그 60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조금 더 낮은데요. 이탈률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에 이탈해서 이들이 어디 가느냐 그 비중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밑에 오른쪽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그 60대의 경우 상용직으로 가는 건 뭐 당연히 예상 가능한 얘기인데요. 상용직으로 가는 건 거의 미미했고 대부분 임시일용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을 아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대와 50대는 보시다시피 상용직으로 가는 비중이 50%가 넘어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령 자영업자는 부채 비율이 높은데요. 자영업에서 실패해서 자영업을 폐업해야 되는 경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간 자영업 자격으로 받았던 부채를 상환해야 하고, 또한 폐업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이런 임시일용직이나 아니면 아예 노동시장을 이탈해야 되는 그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영업을 폐업하는 것도 오히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탈자 비중도 밑에 왼쪽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다른 연령대보다 조금 더 낮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즉 고령층의 경우, 그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에서 실패할 경우 경제적 회복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고령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생산성이 낮고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령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를 증가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왜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입 동기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고령 자영업자의 진입 동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고령 자영업자는 200만 명이 넘어가는 대규모 집단입니다. 이들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이질성을 바탕으로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그러니까 60세 이상이고 임금 근로에서 자영업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 분류 기준은 데이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과 연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형입니다. 가운데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이들의 비중은 46%인데요. 거의 절반에 가깝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을 보면 80만 원대로 낮은 반면 주당 근로시간은 46시간으로 매우 높습니다. 결국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 근로의지가 매우 강한 그런 부족한 노후를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고소득 추구형, 여가 추구형인데요. 이들은 연금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보면 월 평균 200만 원 중반대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추구형의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추구하면서 그 주당 근로시간이 높았던 반면 여가 추구형의 경우 잘 되어 있는 노후 대비를 바탕으로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은 취약형이었습니다. 취약형은 연금 수준도 매우 낮고 그리고 근로시간도 매우 적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별로 어떤 경제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형은 학력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일자리를 선호하는데요. 그 말은 좀 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운수, 창고, 숙박, 음식, 도소매 이런 쪽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결국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취약 업종으로 진입해서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추구형입니다. 이들은 학력 수준이 높은데요. 그리고 근로의지도 매우 강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사업가, 기업가 이런 유형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가 추구형인데요. 여가 추구형은 학력 수준이 높고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여유롭게 일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농림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노후 대비를 잘 마친 후에 은퇴를 해서 텃밭을 일구면서 간단히 개인 사업을 하는 그런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취약형입니다. 이들은 독신 비중이 높고 그리고 건강 문제 또는 가족 돌봄 문제로 근로의지가 매우 약한 그런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취약형은 노동시장에서보다는 복지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이유로 동보고서에서 분석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누구나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이러한 생계형에 집중하되 그 주요 특징을 고소득 추구형 또는 여가 추구형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생계형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그러니까 임금 근로에서 생계형으로 넘어온 고령 은퇴자들이 왜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이들에게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생계형의 경우 계속 근로 가능성을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소득 추구형이나 여가 추구형은 일의 양과 시간대를 더 중시한다고 응답하였는데요. 결국 조금 더 여유롭게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가운데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요. 생계형의 경우 재취업 후 여타 유형보다 근로 연수가 가장 길었습니다. 고소득 추구형, 여가 추구형뿐만 아니라 그 생계형에 상응하는 고령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비슷한 연금 수준의 비슷한 주당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보다 근로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들의 근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경향은 국제 데이터 비교에서도 나오는 이런 경향이 확인되는데요. 밑에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고령 자영업자의 근로 지속성이 높을수록 고령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임금 근로에서는 오래 일할 수 없고 좀 불안정하다 보니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의 퇴직 행태도 재밌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계속 근로 가능성을 중시하는 생계형은 고소득 추구형 그리고 여가 추구형보다 퇴직 시점이 약 2년 정도 빨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년 퇴직 비중은 당연히 낮고 이들이 재밌는 것은 이들이 주요 퇴직 사유로 언급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저 창업입니다. 결국 그 임금 근로에 남아 있으면 1, 2년 후에 퇴직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일찍 나와서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그 계속 근로 가능성을 중시하는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대소득도 분석해 보았는데요. 민서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분석해 본 결과 고령층이 재취업 시 계속 근로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두 그래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26년간 노동시장에서 근로한 후 상용직, 자영업,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그 재직 기간별로 소득이 어떻게 변하느냐, 특히 종사장 지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때 밑에서 왼쪽 그래프는 특히 그 자영업의 경우 폐업, 그리고 임금 근로의 경우 퇴직, 이런 무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서는 상용 근로에서의 기대 소득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업, 퇴직 등 무직 가능성을 고려한 오른쪽 케이스에서는 자영업에서의 기대 소득이 더 높아졌는데요. 이를 해석해 보면 임금 근로, 상용 근로는 당연히 60세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무직 가능성을 확률을 곱해 보면은 당연히 기대 소득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기대 소득 측면에서 자영업이 더 낮다 보니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해 보면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 그러니까 임금 근로에서 자영업으로 넘어간 상당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는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 근로 의지가 매우 강한 그런 생계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은퇴 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임금 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바탕으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입 동기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그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에 대응한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챕터 4 정책 대응 방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고령층은 재취업 시 계속 근로 가능성을 중시하였습니다.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정년 연장, 그리고 계속 고용, 퇴직 후 재고용, 오늘도 많은 얘기가 이루어졌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임금 체계를 함께 개편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쏟아지기 전에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한국은행에서 한 달 전쯤에 나온 페이퍼에서 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년 연장의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임금 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자. 저기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토론 세션 시간 때 아마도 관련 내용을 조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다들 잘
텐데요.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대상과 연령을 체계적으로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계속 근로를 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자영업에 진입하는 유인을 낮출 수 있을까요? 그 러프하게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밑에 왼쪽 표를 먼저 설명드리면 55에서 59세에는 상용직에서 근로해서 상용직의 소득 중앙값이 5,090만 원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은 상용직에 잔류하든지 아니면 자영업에 진입하든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영업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 각 연령대별로 소득 중앙값을 입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에 잔류하게 된다면 뭐 60세에서 64세에서는 그 계속 근로를 하고 65세에서 69세에는 조금 더 유연화된 뭐 시간제 근로를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 조정도 있다고 보았는데요. 60세에서 64세에는 정년전 소득의 그 70, 60, 50%를 그리고 65세에서 69세에서는 정년전 소득의 50, 40, 30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소득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소득 조정이 있더라도 소득 흐름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에 잔류하는 경우와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우 이렇게 비슷한 소득 흐름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전환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임금 근로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자영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창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밑에 오른쪽 표에 나타나듯이 소득 불확실성이 자영업에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연소득 표준 편차가 자영업에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소득 흐름이 유사한 가운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자영업 진입 유인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고령층을 임금 근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업의 대형화입니다. 아무래도 고령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약 업종인 뭐 운수창고, 도소매 이런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서비스 기업의 대형화를 이루어서 이런 기업들이 임금 근로를 창출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령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로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나 이마트라든지 뭐 미국의 경우 뭐 말씀하신 대로 아시는 대로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임금 근로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취업 지원입니다. 한번 상용 근로에서 이탈하게 되면 특히나 고령층은 다시 상용 근로로 돌아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 확률은 거의 매우 낮은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계속해서 임금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교육, 직업 훈련 이런 게 중요한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최근 산업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그런 재교육일 것입니다. 이러한 재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가진 기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 그런 기술의 미스매치를 줄여야 하는데요. 뭐 조금 회의적인 분이 이러한 의견은 회의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쏟아지는 2차 베이비 부머는 학력 수준도 높고 이전 세대보다 그리고 IT 활용 능력도 좋다 보니 이러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산업 구조 변화에 조금이나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아이디어 측면에서 고령 은퇴자를 지방 거점 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매칭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앞선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뭐 40 후반, 50 초반에 은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선 토론 세션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연장되는데요. 이렇게 10년이 넘는 소득 절벽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방에 가서 근로하는 것도 물론 이때는 뭐 지자체의 경우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지방에 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발표였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재욱 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돌아가 계시면 토론을 위한 무대 정리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무대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동안 두 번째 세션 고령화 대응 방안에 토론을 함께해 주실 좌장과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진행해 주실 이정민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코리안 이코노믹 리뷰 편집위원장으로 계시며 이전에 서강대학교 교수와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조교수, 아칸소대학교 조교수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하실 531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장님은 한국은행 조사국 통화정책국에서 근무하셨고 국제노동기구 조사국 컨설턴트를 역임하셨습니다.
엄상민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이전에는 KDI 부연구위원과 한국은행 조사역을 역임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의 주제 고령화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정민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 사회를 보게 됐고요. 오늘 아주 그 재미있는 용어를 배웠네요. 욜드라는 영올드라는 용어를 배웠고 제가 욜드로 지금 진입하기 직전인 지금 단계에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고 재미있고 아주 좋은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 고령화 대응 방안에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두 번째 토론자는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토론자분들께서 각자 531 팀장님부터 8분 정도 토론해 주시고요. 최대한 시간을 좀 지켜서 나중에 피드백도 좀 받으시고 플로우에서도 토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원활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8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조사국의 531 팀장입니다. 일단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한효셉 박사님 발표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이지호 박사도 소개를 했지만은 저희 팀에서 지난달에 저희 팀과 이제 서울대 김대일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한 고령층 개선골로 방안, 그러니까 정년 연장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로 활용했던 게 이제 한효섭 박사님의 기존 연구라서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한 번 더 선행 연구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고요. 또 개인적인 것도 여담인데 작년 여름에 보고 한 1년 만에 뵙는데 얼굴이 아주 까맣게 걸리셔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그 안식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 지내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너무 오래 살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다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여생 대비해서 노동을 공급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여가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노동 공급을 길게 하려는 욕구, 그런 욕구는 많은데 아직까지 고령층 노동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호 박사 연구에서처럼 영세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상황, 혹은 임금 일자리를 하더라도 단순 노무 일자리로 많이 내몰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일자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인포멀한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이런 인포멀한 잡이 많아졌을 때 경제의 안정성 혹은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 고령층이 어떻게 계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퀘스천인데, 이거에 관해서 양극단의 의견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한쪽 극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지금 그대로 두고 기업들이 정년 이후에 필요한 근로자들은 알아서 뽑아 쓸 텐데 뭐 제도적으로 뭘 더 강제하려고 하느냐, 기업에 무슨 부담을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맡기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 극단은 이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 현실 정책은 그 양극단 사이에서 어느 정도
어디쯤에서 그 선을 그을까를 저희가 결정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냈던 자료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유연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년 연장에 따른 지금의 어떤 연공성 임금 체계 그리고 강한 고용 보호를 유지한 채 한 박사님 말씀대로 무거운 역기를 더 드는 거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정년 연장보다는 일본 스타일의 퇴직 후 재고용을 좀 생각을 하되 그 방식도 좀 단계적으로 가서 좀 기업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좀 제안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참고했던 게 결국 일본 사례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유일한 나라가 일본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정년 제도가 있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 연금 수급 연령하고 정년 이 갭이 있는 유일한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은 대부분 이제 그걸 두 가지를 맞추면서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일본은 65세 연금 우리랑 똑같고 정년도 60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5년의 갭을 어쨌든 재고용 위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일본이 왜 정년 연장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일본은 원래 정부 정책에 대한 수능도도 상당히 높고 연공성도 저희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노사 관계도 상당히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근데 그런 일본에서도 정년 연장을 하지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작용을 일본도 우려했을 거고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다시 정년 연장을 너무 일률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좀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담아서 저희가 지난달에 좀 자료를 발간을 했었고요. 아마 오늘 한조셉 박사님 발표하신 것도 좀 핵심 메시지는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제 경사노위에서 이 계속 고용 관련한 이 정부안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사노위도 정년 연장은 좀 지양하는 것으로 거기 이제 공익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엄상빈 교수님이신데 정년 연장은 좀 지양하고 재고용으로 그러니까 의무화를 하자 그렇게 좀 제안을 해주셨고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실제 액션 플랜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주장한 상당히 유연한 안이 될지 아니면 재고용 의무화가 될지 아니면은 정년 연장이랑 믹스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60에서 65세까지의 계속 근로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조금 그 디테일한 방안 측면에서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경사노위 안 중에서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게 대기업하고 공공기관 일자리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관계사나 계열사로 트랜스퍼해서 재고용하는 것도 허용하자. 왜냐하면은 그 일자리가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니까 거기에는 좀 룸을 주자는 식으로 약간 예외안을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 파견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지금은 우리나라 파견법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경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들이 좀 원활하게 그러니까 고령층의 노동시장 환경이 그러니까 재고용을 통해서 임금 측면에서도 유연화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파견법 같은 것도 상당히 좀 55세 이상 고령층 안에서는 좀 유연화해서 그러한 트랜스퍼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지속 가능한 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이 앞으로 좀 확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엄상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이제 토론을 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앉자마자 이제 영상이 하나 시작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김미로 박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50년대 60년대생이 산업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 여군으로 우리 경제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기여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세대로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감사함을 느꼈고 또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요 이제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제 나이가 됐을 때
똑같이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지난주에 그 KDI에서 이제 장기 전망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굉장히 뭐랄까요, 그 눈길이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제 성장 회계 방식으로 전망을 해보면 이제 한 30년대 4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0%대로 성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됐고, 또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은 이제 성산 요소 중에서는 이제 노동 쪽에서 굉장히 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노동 투입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 투입 쪽을 어떻게 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받자라고 하려면 이제 질문은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는 양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더 일을 할 여지가 있겠느냐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인적 자본을 가지신 분들일 것인지에 대한 또 이야기, 혹은 인적 자본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자본이 있다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연령은 늘고 있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되게 좋아지고 있고, 아까 한유셉 박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고학력자 비중도 늘고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들이 등장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고령자들은 지금 고령자에 비해서 훨씬 인적 자본이 높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분들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높여서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아직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고 싶어요. 논의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좀 구분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제 고령자가 이제 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퇴직 사유가 연령인 이 나이 자체가 이제 사실 퇴직 사유인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고령자에서 퇴직을 하기는 한 거지만 이제 사유 자체는 이제 나이가 아닌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이로 이제 퇴직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년 퇴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년 퇴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너 나이가 얼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로 인해서 고용계약을 종료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 그러니까 얼핏 보면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해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차별로 해석하지 않는 배경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나이가 되면은 국가가 소득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그 나이에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보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비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점은 오늘 한유셉 박사님 발표에서도 잘 나타났지만, 60세가 되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정년이 60세니까 60세가 되면은 고용이 대다수로 끊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업주가 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돼서 계약이 끊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근로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60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생산성이 확 떨어진다라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현상 자체는 생산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상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현재 정년퇴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본인들의 생산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형성이 돼 있다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고용 안정 측면에서는 이제 일할 기회를 드려야 되고, 또 계속 그 일자리 인적 자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계속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어떤 형태로든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 이제 방금 531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병사노예안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의 안들의 이제 대부분은 그런 임금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생산성에 맞춰서 임금을 주는 형태로 하는 그런 형식의 제도를 도입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산성에 비례한 생산성 수준에 부합하는 임금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론 근로자하고 고용주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알기가 조금 모호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기가 모호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노동 시장의 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생산성에 대한 시그널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장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 노동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왜 고령 노동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지 원활하게 기능을 하지 않느냐?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되고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은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탐색 과정이 필요한데 한효셉 박사님 그 사실 원래 보고서에는 이제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탐색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집중돼 있고 어떤 일정 나이 한 40대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탐색 과정 자체가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임금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로서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를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정보 같은 것도 통계나 이런 것들도 아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풍부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어서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형태의 그런 접근,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어떤 이제 그 수요를 창출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 한요셉 박사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저기 이재호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노동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직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중 구조화되어 있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단기간에 해소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에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플랫폼을 좀 더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실제로 일자리와 연계해 있는 지역이나 산업과 연계해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지역 연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폴리텍의 신중년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왜 그렇게 규모가 작은지를 또 따져보면은 예산이라는 건 사실 한정돼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하는지 해야 맞는 건가에 대한 평가나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좋겠고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봤고요. 지금 이제 오삼일 팀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 정년 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이런 논의들에 이제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 계속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자체가 22%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한 80%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정년제 자체를 운영한다라고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거나 혹은 재고용을 하고 있거나 하는 사업체는 재고용 같은 경우에 이제 30%, 20% 중에서도 3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년 연장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는 그 20% 중에서도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전만 해도 한 22%였는데 지금 2024년에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재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또 산업 업종별로 굉장히 다르다는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고령자를 활용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이제 시장 기능이 없고 어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확충할 필요가 있고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년제 적용하지 않는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 발표가 이제 한효셉 박사님하고 이재호 차장님의 발표가 딱 그 지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대한 그 우려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두 분 발표자분들도 그렇고 전부 퇴직 후 재고용 제도에 대한 최근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지를 하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고, 또 오삼일 박사님 파견법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 노동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정보의 문제 이런 부분 얘기하셨고, 또 정년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년제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금 굉장히 불평등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정년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좀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을 좀 많이 아껴주셔서 제가 엄포를 놔서 그런지 좀 시간 많이 아껴주셔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플로어에서 질문은 받고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특히 이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임금근로의 노동시장에서 특히 노동 수요 부족 부분, 양질의 일자리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이 발표자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고령 자영업이 과도하게 진입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발표하고 굉장히 보완적으로 임금 근로에 대한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발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은 고령자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싶은 코멘트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재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아니, 전부 좀 긴장을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아무도 말 안 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사실 발표하신 것 중에 우리가 정년제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계속 하신 발표 내에 가장 큰 거는 연공서열 임금 체제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우리 팔이 안으로 문다고 이재호 박사가 한 마지막에 그 시나리오별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지금 상용 근로자의 임금의 50%만 받아도 사실 자영업으로 해서 받는 기대소득보다 그게 높다라는 지금 그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연공서열제를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 수요라는 건 결국 가격의 함수인데 그 높은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정년퇴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자영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영업에서 받는 게 상용 근로제 받는 거에 50% 이하의 소득이라고 하니까 사실 상용직에서 받는 거 100%에서 50% 사이에는 뭔가 지금 합의가 되면은 자영업으로 가지 않고도 기업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윤수 박사 처음에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은 요 임금을 낮출 때 얼마 나지 때 50% 이상 깎을 때 그걸 받을 수 있겠냐 그런데 현실은 만약에 그걸 안 받으면은 자영업으로 가야 된다고 치면 50%보다 더 밑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연공서열제 임금제도의 현실이 사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임금을 받으려고 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가게 되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 제도만 잘해서 받아들이면 저는 저희 나이 많은 사람 보면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받는 임금의 100% 아니더라도 50% 받고 플렉시블하게 일주일에 한번 서너 번 나와서 일하고 그러면은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를 못하게 하는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만 어떻게 막아줘 잘 없어지면 임금 조정으로 충분히 훨씬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철인 교수님.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연공서열을 탈피하는 임금 체계에 관련된 논의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어떤 프릭션에 의해서 이게 안 바뀌는 거라고 꼭 보기도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저출생이 계속되다 보면은 젊은 세대로부터 돈을 이렇게 좀 적게 주고 그 초과 부분을 좀 조달해서 나이 든 분들한테 이전해 주는 일종의 뭐 이연된 어떤 소득 시스템을 임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게 저출생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상시적이라면 계속해서 이제 생산성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연공급에서 탈피하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경제적 기반이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스템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그럼 모든 것을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로 다 치부해야 되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노동시장의 경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노력을 해야지 저희들이 몇 가지 어떤 이렇게 재치 있는 전략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돼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네. 예, 우리 이충재님 그 말씀하셔서 저도 뭐 늘 우리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이 연공서열제 임금체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KDI는 사실은 좀 약간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저희는 정년이 된 뒤에 다시 이제 재고용을 하면서 최대 60%까지로 계약을 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재고용을 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레저베이션 웨이지가 꽤 낮다. 그런 에비던스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100% 다 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하시던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뭐 다른 저게 이렇게 바꾸질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제 뭐 정부에서 예산을 잘 안 줘서 좀 힘든 그런 것만 잘 조정이 된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 후 재고용이 상당히 괜찮은 하나의 지금 단기적인 방안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그 연공급 문제 자체를 손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이철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프타임 웨이지 컨트랙트 같은 느낌들을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입사하신 분들부터 이렇게 스케줄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든지 하면 몇십 년 걸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정년 후 재고용을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 발표자분들께서 코멘트, 토론자분들 코멘트하고 플로어에서 나온 코멘트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를 해주시죠. 한효식 박사님 먼저 하죠. 일단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일단 임금 체계 관련해서 많은 그 논의들을 하는데 저희도 참여도 해보고 하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임금 체계 개편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유니콘 같고 약간 뭔가 어떻게 뭐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이철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그런 맥락에서 또 이해가 되는 게, 또 나름대로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가지고 다 최적인 것들을 만들어 놨고, 이제 이게 노동시장이 단순히 그냥 스팟 마켓이 아니라 이게 이 롱텀 컨트랙트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는 이제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뭔가 이렇게
자신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런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증명이 됐을 때는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이런 구조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런 게 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막 무작정 없애자고 말하기도 어렵고 실제 방안도 그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발표에서는 그런데 뭐 최근에는 사실은 조금 더 중장년 때 고용을 안정되게 원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꼭 임금을 꼭 많이 받아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뭘 많이 받을수록 모든 사람이 좋다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면은 조금 더 양보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또 그 단체 협약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그게 다 강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좀 법제적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유연성을 찾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분 근로자 대표제라든지 약간 이런 방식도 논의는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재고용 관련해서는 그 물론 맞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여도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 예.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든 60%든 그 아웃사이드 옵션에 대비해서 오히려 훨씬 좋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의 여지는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타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좀 이제 지원하는 식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그 재정 지원분이 너무 이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커져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없애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논의들이 필요한데 근데 한 가지는 일단은 계속 고용을 시행을 뭔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갑자기 이렇게 100%에서 50%막 이렇게 이게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논의해서 좀 스무스아웃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총재님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표를 만들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 60%만 돼도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고용 임금이 조정된 상태에서도 재고용의 수요는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임금 체계를 개편한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임금 체계 개편을 잘 동반해서 그 2차 베이비 부모가 쏟아지기 전에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세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처음에 한윤석 박사님이 그 보여주신 그 그래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그래프인데 2070년대 가면은 우리가 인구 규모가 제가 71년에 태어났는데 71년 그 규모 정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구의 절반이 고령자가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게 오래된 아주 미래의 것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령자가 되었을 때 그런 세대가 될 것 같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세대를 살아갈 건데 참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은 고령화가 되면은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가 나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노동 생산성 하락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고용률 하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결국 고령자라고 하면은 고령자는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되고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건데 지금 기술의 발전을 보면은 AI의 발전이라든가 로봇의 발전이라든가 것들이 오히려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창의적인 그런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해법은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개별 기업에서 나와야 되고 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논문을 보면은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중국에서 나오지 않고 영국에서 시작됐느냐라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은 시장의 크기로 보면은 중국이 그 당시에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보다요. 근데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는 영국이 훨씬 더 그 근대화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법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 창의적인 그런 기술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 논문의 핵심인데 뭐 물론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해법들을 생각해 봤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우리 법 제도 그다음에 정치가 과연 이런 그 난관을 뚫고 나갈 만큼 그 경제 주체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들, 토론자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세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KDI 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 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모든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발표자분들과 좌장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중요한 주제를 놓고 깊이 있는 의견이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의 고민과 정책 대응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시각과 재원들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까지 장내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